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강원도 정선의 깊은 골짜기 망월리올의 퇴락한 가옥 안으로 스며들었다. 한승우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목조 불상 앞에 앉아 있었다. 불상이라기보다는 기괴하게 뒤틀린 어린아이의 형상에 가까운 그것은 그가 지난 수년간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키워온 금기된 욕망의 결정체였다. 방 안에는 눅눅한 흙내음과 말린 향나무의 매캐한 연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릿한 금속성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승우의 손등에는 검푸른 핏줄이 돋아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반추했다. 처음에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울의 번듯한 골동품 매장을 운영하며 명성을 얻고 싶었던 그는 인사동의 뒷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으로부터 조종하는 아이에 대한 비수를 전해 들었다. 노인은 그것이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고대의 비방이라 했으나 승우가 손에 넣은 비법서는 조선시대 가오벤 카오바이엔의 전설과 묘하게 뒤얽힌 흑주술의 변종이었다. 땅의 기운을 끊고 망자의 넋을 가두어 부리는 일. 승우는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아야,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승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불상 앞에 놓인 작은 사발에는 그가 자신의 손목을 그어 흘려넣은 붉은 피가 찰랑거렸다. 그것은 계약의 대가이자 영혼을 묶는 사슬이었다. 그는 이 아이를 통해 경쟁자들의 파멸을 보았고 불을 쌓았으며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얻은 것이 많아질수록 그가 지불해야 할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천장 구석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웃음소리, 식탁 아래에서 발목바닥을 스치는 차가운 손길,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이 점점 낯설게 변해가는 공포. 그의 머릿속은 파편화된 기억들로 가득 찼다. 1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던 어머니의 울음 섞인 당부, 그리고 그가 배신했던 수많은 동료의 얼굴들. 승우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 아이는 더 이상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아이가 승우를 부리고 있었다. 불상은 매일 밤 조금씩 더 커지는 듯했고 그 눈동자에는 생전의 원망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생기를 갈구하는 굶주림이 깃들어 있었다. 방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를 흔들었다. 망월리의 밤은 유독 길었다. 이곳은 한때 광산으로 번성했으나 이제는 버려진 땅이었다. 승우가 이곳으로 숨어든 것은 마지막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을 옥죄는 이 저주받은 연결을 끊어내고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테마의 의식.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 번 문을 열어준 어둠은 결코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한수를 떠서 불상의 머리에 부었다. 물줄기가 나무의 결을 따라 흘러내리며 기이한 무늬를 만들었다. 승우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들은 입술 사이에서 엉겨 붙었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졌다. 현실의 공간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저 기괴한 목조 인형만이 존재하는 심연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기억의 저편에서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미연, 그가 가장 사랑했으나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재물처럼 버려야 했던 여자. 그녀는 승우가 이 비술에 발을 들였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승우는 그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그가 부리던 아이가 그녀의 생명력을 먹어 치운 것이었다. 승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참회라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대한 뒤늦은 비명이자 탄식이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지. 승우는 비틀거리며 불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불상의 두 눈만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승우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의 목을 조여왔고 사방에서 수천 명의 아이가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아버지, 왜 우리를 버리려 하나요? 우리는 하나인데. 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했다. 그것은 공포의 박동이자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불꽃이었다. 승우는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그의 발목을 낚아챘다. 차갑고
단단하고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손길. 승우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불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가두었던 원혼들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정신을 난도질했다. 그가 탐했던 부와 명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고 남은 것은 오직 끝없는 공허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결국 가오벤이 전설 속 괴물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타인의 운명을 비틀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했던 자의 말로는 스스로가 그 비틀린 운명의 톱니바퀴에 끼어 부서지는 것뿐이었다. 새벽녘 망원리의 낡은 가옥에는 고요만이 내려앉았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산새들의 지저김이 조심스럽게 정막을 꿰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한승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방 한가운데 놓인 목조 불상의 표정이 기묘하게 변해 있었다. 이전의 기괴한 일그러짐 대신 승우의 생전 모습과 흡사한 고통스러운 미소가 그 나무 얼굴 위에 새겨져 있었다. 불상 밑바닥에는 붉은 피로 쓰인 정체불명의 문자들이 서서히 흐려지며 사라지고 있었다. 주인은 바뀌었고 저주는 새로운 그릇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중년 남성의 흐느낌이 섞여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망원리의 달은 차오르고 기울기를 반복하겠지만 한승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머물렀던 그 공간에는 영원히 해가 뜨지 않는 밤만이 지속될 것이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덫에 걸린 영혼은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서 영겁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가오벤이 전설이 경고했던 선을 넘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잔혹하고도 정당한 결말이었다. 승우의 의식은 이제 불상의 좁고 어두운 나무 틈새에 갇혀 있었다. 그는 밖을 볼 수 없었으나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다시 집의 문을 두드릴 날을. 또 다른 굶주린 영혼이 권력과 부를 꿈꾸며 이 저주받은 목조 인형을 손에 쥐게 될 그 순간을. 그는 이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을 먹고 자라며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둠 속에서 승우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비명은 향나무 냄새와 뒤섞여 공기 중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세상은 그를 잊을 것이고 오직 이 낡은 목조상만이 그의 죄악을 기억하며 다음 희생자를 기다릴 터였다. 인과응보의 굴레는 그렇게 차갑고도 정교하게 완성되었다. 평창동의 가파른 언덕 끝자락, 구름이 내려앉은 듯한 정막 속에 자리한 강희연의 복원 작업실은 늘 서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현은 핀셋으로 고서에 해진 모서리를 매만지며 시간의 켜 속에 묻힌 진실을 길어 올리는 일에 생의 대부분을 저당 잡힌 사내였다. 그의 손끝은 예민했고 그가 다루는 유물들은 죽은 자들의 마지막 숨결을 머금은 채 그의 책상 위에 놓이곤 했다. 창밖으로는 북한산의 거친 등선이 묵직한 수묵화처럼 펼쳐져 있었고 실내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짙은 향나무의 잔향이 눅눅하게 배어 있었다. 그날 오후 발신인 불명의 나무 상자가 이현이 작업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상자 틈새로 새어나오는 흙내음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라기보다 당 밑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원초적인 공포에 가까웠다. 이현은 조심스럽게 상자의 못을 뽑아냈다. 거친 나무 판재가 벌어지며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눈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목조상이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표정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에 일그러진 중년 남성의 얼굴을 교묘하게 투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유물이 아니야. 이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고고학적 지식들이 어지럽게 충돌했다. 조형의 양식은 조선 후기의 것이 분명했으나 그 기저에 흐르는 주술적 장치들은 동남아시아의 쿠만통과 가오베니 흑주술이 기괴하게 접목된 형태였다. 이현은 장갑을 낀 손으로 목조상의 표면을 훑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새겨진 미세한 균열들은 마치 살아있는 피부의 핏줄처럼 맥동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시선이 목조상의 눈동자에 머물렀다. 붉은 칠이 벗겨진 그 눈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갈구하는 동시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의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한 굶주림을 내비치고 있었다. 이현은 불현듯 10년 전 행방불명되었다는 골동품상 한승우의 소문을 떠올렸다. 정선 망원리에서 발견된 그의 가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이 기괴한 목조상만이 전설처럼 구전되어 왔었다. 밤이 깊어지자 작업실의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극강화했다. 이현은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목조상의 밑바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변색된 붉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문자라기보다는 저주의 궤적에 가까웠다. 욕망의 그릇은 채워질 수 없으며 재물은 결코 그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현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자신의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휘감기는 것을 느꼈다. 그의 내변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복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봉인되어야 할 재앙이었다. 하지만 이현이 가슴 한구석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평생을 평범한 유물들 사이에서 침잠해온 그에게 이 목조상이 내뿜는 금기된 힘은 위험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저주의 연대기를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오만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나는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이현은 중얼거리며 돋보기를 갖다 댔다. 순간 목조상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나무로 깎인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온 것은 사람의 겁과 흡사한 가느다란 신음이었다. 이현이 손이 떨리며 돋보기를 떨어뜨렸다. 찡그랑 정적을 깨는 파열음과 함께 그는 뒤로 나동그라졌다. 어둠 속에서 작업실의 그림자들이 일제히 길게 늘어지며 목조상을 향해 수렴되었다. 이현은 숨이 막혀오는 통증을 느끼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내리 속으로 낯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낯선 산골짜기의 축축한 공기, 누군가의 목을 조르던 자신의 손 등, 그리고 거울 속에서 자신을 비웃던 어린아이의 눈동자. 그것은 이현이 기억이 아니었다. 목조상 안에 갇힌 한승우라는 남자의, 아니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주인들의 파편화된 원념이었다. 이현은 기어나가려 했으나 다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목조상의 눈동자가 이제는 완연한 선홍빛으로 타오르며 그를 응시했다. 이제 내 차례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릿한 피냄새를 동반했다. 이현은 깨달았다. 이 목조상은 단순한 목재가 아니라 영혼을 정제하고 가두는 감옥이자 다음 희생자를 유인하는 미끼였다는 사실을. 작업실 구석에 놓인 거울 속의 이현은 이미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 위로 한승우의 일그러진 미소가 겹쳐 보였고 그의 손가락 끝은 서서히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갔다. 공포는 감각을 마비시켰고 이현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지식과 이성이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새벽이 올 때까지 평창동의 작업실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불빛은 생명력을 잃은 채 오직 어둠을 더욱 짙게 드리울 뿐이었다. 이현은 자신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저 비좁고 어두운 나무 틈새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감각했다. 그것은 지옥보다 더한 고독이었고 영겁의 시간 동안 타인의 욕망에 불임당해야 하는 노예의 선고였다. 다음 날 아침 작업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현을 찾아온 조수는 방 안에서 나는 매캐한 향나무 냄새와 비릿한 금속성 향기에 코를 찔렀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책상 위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생생해진 표정의 목조상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 표정은 이제 한승우의 고통을 넘어 강희연이라는 사내의 허망한 야심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저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새로운 장소에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했다. 가오베니 전설은 현대의 세련된 화랑과 연구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호기심과 욕망을 먹이 삼아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강희연의 작업실은 새로운 망원리가 되었고 그의 영혼은 나무의 결 속에 박제되어 다음 주인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다. 창밖의 북한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을 지켰고 햇살은 무심하게 작업실의 먼지를 비추었다. 하지만 그 햇살조차 목조상의 어두운 그늘만은 지우지 못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회전했고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을 제물로 삼아 그 영원한 굶주림을 채워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강희연이었던 존재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곧 마른 나무에 진액이 되어 굳어버렸다. 그는 이제 명령을 기다려야 했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 위에 물을 붓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타인의 파멸을 빌어주기를.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존재의 방식이자 그가 지불해야 할 영원한 이자였다. 침묵은 더욱 깊어졌고 목조상의 입가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깃들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으며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한 어둠의 휴식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분주했지만
그 이면의 틈새에서는 고대의 아기가 여전히 맥동하며 다음의 사냥감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박도준은 열쇠 꾸러미를 쥔 손끝에 서린 기이한 진동을 애써 무시하며 작업실의 무거운 목재 문을 열었다. 평소라면 강희현 소장이 정갈하게 내려놓았을 뽀이차의 잔향이 반겨주었겠지만 오늘 공기는 달랐다. 폐부를 찌르는 것은 오래된 사찰의 뒤안길에서나 날 법한 눅눅하게 썩어가는 향나무의 냄새와 비릿한 금속성의 악취였다. 도주는 마스크를 치켜올리며 작업실 중앙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스탠드 불빛만이 외롭게 번져있는 책상 위 어제 보았던 그 기괴한 목조성이 마치 이 방의 주인이라도 되냥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소장님,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창가에 걸린 풍경만이 바람도 없는 실내에서 낮게 몸을 떨며 막지 못한 소리를 냈다. 도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목조상으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메말라 보이던 나무 표면에는 묘한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밤새도록 정성스럽게 기름칠을 한 것처럼 혹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점액이 되어 나온 것처럼 매끄러운 광택이었다. 그리고 그 눈, 붉은 안료가 벗겨진 줄 알았던 눈동자 안에는 이제 명확한 동공의 형상이 맺혀 있었다. 그것은 도준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원념의 심연으로 소년을 초대하는 듯했다. 강희연의 의식은 그 순간 거대한 나이테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감옥이라기보다 시간과 공간이 지식여진 형이상학적인 유폐였다. 그는 자신의 팔이 나무의 결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피부의 모공 하나하나가 옹이가 되고 흐르던 혈액은 끈적이는 수액이 되어 혈관을 메웠다.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입안에는 마른 톱밥만이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으나 결코 개입할 수 없는 관찰자로 전락했다. 이현은 목조상의 눈을 통해 도준을 보았다. 사르르 떨리는 조수의 눈꺼풀, 공포로 인해 가빠지는 호흡의 리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녀린 음성까지도. 하지만 그 소리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이현이 의식 밑바닥에서는 한승우의 목소리가 들러붙은 가래처럼 끌어올랐다. 너도 결국 보게 될 거야. 이 나무가 얼마나 따뜻한 안식처인지, 인간의 가죽보다 이 단단한 결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그것은 저주이자 달콤한 유혹이었다. 도주는 홀린 듯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목조상의 머리칼을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타르를 만지려던 찰나 작업실의 전화기가 자지러지듯 울려 퍼졌다. 도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발신인은 성북동의 대저택에 거주한다는 자산가 최은설이었다. 그녀는 최근 정계와 재계를 넘나들며 골동품 수집에 광적으로 집착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여인이었다. 강 소장님 계신가요? 어제 보내기로 한 그 물건에 대해 확답을 듣고 싶어서요. 도주는 수화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에 마른 침을 삼켰다. 이현이 이 목조상을 누군가에게 넘기려 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었다. 보건 전문가로서 요물을 사사로이 거래하는 법이 없던 그였다. 하지만 도준의 눈에 들어온 책상 위의 메모지에는 이현이 필체로 최은설의 주소와 거액의 수임료가 적혀 있었다. 필체는 이현이 것이 분명했으나 글자의 끝이 기괴하게 뒤틀려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형상이었다. 소장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메모를 보니 전달해 드리라고 되어 있네요. 도주는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본인의 의지인지 의심스러웠다. 그의 손은 이미 보자기와 상자를 챙겨 목조상을 포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그의 팔을 조종하는 것 같았다.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한이 의식은 안전되었다. 폐쇄된 공간의 압박감이 전신을 짓눌렀고 나무 벽 너머로 도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한은 절규했다. 안 돼, 도준아.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 이것은 굶주린 짐승이야. 하지만 그의 경고는 나무의 층위 속에 갇혀 바스라질 뿐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평창동의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 성북동의 깊은 골짜기로 향했다. 최은설의 저택은 높은 담벼락과 빽빽한 침엽수림에 둘러싸여 낮에도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신발 밑창을 뚫고 올라왔다. 최은설은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실 중앙의 커다란 티크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안광에는 탐욕과 불안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군요. 가오벤이 마지막 유산이. 그녀는 도준이 내민 상자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포장된 보자기를 벗겨내자
어둠 속에서도 목조상의 붉은 눈이 번뜩였다. 최은설은 황홀한 표정으로 목조상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끝이 목조상의 입술에 닿았을 때 이현은 자신의 영혼이 난도질당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최은설의 내면에 도사린 거대한 증오와 욕망이 목조상의 주술적 회로와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내 남편을 앗아간 그 여자를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말려 죽여다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마. 최은설의 속삭임은 저택의 천장을 타고 흘러가 벽면의 그림자들을 일렁이게 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은쟁반 위로 자신의 손가락을 그어 선혈을 떨어뜨렸다. 핏방울이 목조상의 머리 위로 쏟아지자 이현이 의식은 뜨거운 용암을 뒤집어 쓴 듯 타올랐다. 나무의 결 사이로 스며드는 피는 이현이 영혼을 붉게 물들였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강이현인지 아니면 이 목조상의 일부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성북동 저택의 지하실에서는 인간의 것이라 믿기 어려운 기괴한 신음과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은설은 목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목조상이 아닌 죽은 남편의 얼굴과 자신이 증오하는 여자의 단말마가 보이기 시작했다. 목조상은 그녀의 망상을 자양분 삼아 더욱 견고해졌고 이현이 의식은 그 망상의 미로 속에 갇혀 서서히 마모되어 갔다. 이현은 보았다. 목조상의 내부 공간에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그들은 서로의 목을 조르며 혹은 서로의 살을 파먹으며 비좁은 나무의 감옥 속에서 영겁의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승우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이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무와 동화되어 슬픈 눈으로 이현을 바라보았다. 여기는 끝이 아니야. 이현,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지. 승우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저택의 창문이 일제히 깨져나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목조상의 크기가 미세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나무의 뿌리 같은 형상들이 대리석 바닥을 뚫고 내려가 저택의 집안을 잠식했다. 최은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이미 그녀의 발목은 바닥에서 솟아난 나무 덩굴에 단단히 붙잡혀 있었다. 아, 이게 뭐야? 으아, 노란 말이야. 그녀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목조상의 얼굴은 이제 최은설의 일그러진 욕망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현은 자신의 의지가 최은설의 육신으로 전이되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것은 전이라기보다 약탈이었다. 목조상은 최은설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이현이 의식을 현실 세계로 투사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부활이 아니었다. 나무의 속성을 지닌 괴물로서의 재탄생이었다. 저택의 조명들이 전멸하다가 일제히 터져나갔다. 어둠 속에서 오직 목조상의 붉은 눈만이 두 개의 도깨비불처럼 타올랐다. 이현은 자신의 손이 최은설의 목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그것은 나무로 된 손이었고 손가락 끝에서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나 있었다. 욕망의 그릇은 채워질 수 없으며 재물은 결코 그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작업실에서 읽었던 그 문장이 천둥 소리와 함께 이현이 영혼을 때렸다. 그는 깨달았다. 최은설도 자신도 그리고 이전에 이 목조상을 거쳐간 모든 이들도 주인이 아니었다. 진정한 주인은 이 나무 그 자체였으며 인간은 그저 이 고대의 아기가 세상을 여행하기 위해 갈아치우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최은설의 육신이 서서히 메말라가며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갈 때 이현이 의식은 다시 한번 목조상의 심장부로 끌려 들어갔다. 이제 그의 자리는 어제보다 더 깊은 곳, 더 어두운 나이트의 중심이었다. 저택은 이제 거대한 나무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다. 벽지 밑으로 나무 줄기들이 핏줄처럼 돋아나고 가구들은 본래의 나무로 돌아가려는 듯 기괴하게 뒤틀렸다. 다음 날 아침 성북동의 대저택을 방문한 집사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이한 조각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두 남녀가 고통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나무로 굳혀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발치에는 어제 도준이 가져왔던 작은 목조상이 이제는 완벽하게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놓여 있었다. 목조상의 입가에는 아주 작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사냥을 마친 포식자의 만족감이었고 더 큰 파멸을 준비하는 자의 여유였다. 이현이었던 존재는 이제 그 나무 미소의 일부가 되어 저택의 정적 속에 잠겼다. 외부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미 다른 차원의 소음일 뿐이었다. 가오벤이 저주는 이제 성북동의 화려한 저택을 집어삼키고 또 다른 누군가의 욕망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며 깊은 동면에 들어갔다.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고 저택의 정원에 심어진 나무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짙은 초록빛을 띠며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마치 인간의 영혼을 양분 삼아 자라나는 거대한 숲의 전조처럼 최은설의 손가락 끝에서 떨어진 핏방울은 나무의 미세한 틈새를 따라 번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액체의 흡수가 아니었다. 이현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이름의 양피지 위에 누군가 뜨거운 인장을 찍는 듯한 극심한 자결감을 느꼈다. 나무의 결 하나하나가 신경계가 되어 그녀의 비틀린 욕망을 전달했다. 증오, 질투, 그리고 타인의 파멸을 갈구하는 그 차가운 의지가 수액처럼 이현이 의식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이제 그의 성대는 단단한 흑단나무의 옹이가 되어 있었다. 거실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서리가 끼기 시작했고 최은설의 그림자는 벽면을 타고 기어오르며 기괴한 형상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마시는 목조상을 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이현은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안광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복수였으나 이 고대의 목조상이 요구하는 대가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더 가져가렴. 내 모든 것을 줄 테니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줘. 최은설의 속삭임이 끝남과 동시에 목조상의 몸체에서 가느다란 가시들이 돋아났다. 가시들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등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손을 떼지 못했다. 이현은 그 순간 자신의 의식이 최은설의 육신과 연결되는 기이한 전이를 경험했다. 그녀의 심장박동이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혈관 속을 흐르는 공포의 온도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지만 그 연결은 공생이 아닌 포식의 시작이었다. 저택의 벽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값비싼 수입 벽지 밑으로 나무 줄기들이 핏줄처럼 돋아나기 시작했다. 거실의 가구들은 본래의 나무 형상으로 돌아가려는 듯 뒤틀리며 비명을 질렀다. 성북동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하늘의 천둥 소리가 아니라 집 전체가 거대한 나무 무덤으로 변해가는 파동이었다. 이현은 이 모든 파멸의 중심에서 자신이 가오벤이 유산이 가진 진정한 본질을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불을 가져다주는 수호신도 복수를 돕는 기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욕망을 비료 삼아 자라나는 멈출 수 없는 기생 생명체였다. 이현이 시야 속으로 한승우의 환영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제 형체조차 흐릿해진 채 거대한 나무의 나이테 속에 갇혀 있었다. 승우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이현이 뇌리에는 명확한 문장이 각인되었다. 우리는 죽지 않아. 이현, 영원히 이 어둠의 결 속에 갇혀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게 될 뿐이지. 그것이 이 나무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영생이야. 최은설의 육신은 이제 반쯤 나무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실크 가운은 거친 나무 껍질로 변했고 그녀의 비명은 마른 톱밥이 흩날리는 소리로 변질되었다. 그녀가 바랐던 복수는 시작되기도 전에 그녀 자신을 집어삼켰다. 목주상은 이제 사람의 아이만 한 크기로 비대해졌으며 그 표정은 이현의 고통과 최은설의 탐욕이 뒤섞인 기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갑자기 저택의 모든 전등이 터져나가며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목조상의 붉은 눈만이 두 개의 도깨비불처럼 타올랐다. 이현은 자신의 의식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강희연도 보건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는 이 나무의 수천 번째 나이테 혹은 누군가의 욕망을 처리하기 위해 동원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성북동 저택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밤새 내린 비는 저택의 정원을 늪처럼 만들었고 평소보다 무성하게 자라난 침엽수들은 담장을 넘어 도로까지 뻗어나와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저택의 문을 강제로 개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거실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 하나가 대리석 바닥을 뚫고 솟아 있었다. 그 기둥에는 두 명의 인간, 한 명은 중년 여성이었고 한 명은 젊은 남성이었다. 이 서로를 비틀린 자세로 껴안은 채 조각되어 있었다. 그들의 피부는 완벽하게 목질화되어 있었고
얼굴에 서린 공포와 절망은 세상의 어떤 조각과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생생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발치에는 작고 정교한 목조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조서관 중 한 명이 장갑을 낀 손으로 그 목조상을 집어들었다. 목조상은 방금 깎아낸 듯 매끄러운 윤기를 흘리고 있었고 왠지 모를 온기가 느껴졌다. 이건 뭐야? 골동품인가? 조서관의 물음에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 소장님 작업실에서 없어진 물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 증거물로 챙겨가자고. 목조상이 조사관의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닫히는 지퍼 사이로 이현희 의식은 마지막 흐릿한 빛을 보았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이 저주는 끝나지 않았음을. 자신을 담은 이 나무 상자가 다시 햇빛 아래로 나가는 순간 누군가는 또다시 정교한 결 속에 감춰진 아기에 매료될 것이고 자신은 그 새로운 주인의 귀를 향해 달콤한 파멸이 속삭임을 건네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현이었던 존재는 깊은 나무의 잠 속으로 가라앉았다. 수천 킬로미터 밖 평창동의 텅 빈 작업실에는 도준이 남긴 미완성된 복원 보고서만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무언가를 축하하듯 기괴한 웃음소리를 냈다. 인간의 시간은 짧고 더섭으나 나무의 시간은 길고도 잔혹했다. 가오벤이 마지막 미소는 이제 새로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어두운 가방 속에서 고요히 박동하고 있었다.